퇴직금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손이 멈췄어요. 숫자는 분명히 찍혀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 드는 거예요. 65세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 돌아온 첫날이었죠. 40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를 떠나는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즐기세요. 그런 말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그 박수 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자마자 밀려드는 건 환호가 아니었어요. 고요함이었죠.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고요함이 온몸을 감싸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똑, 똑, 똑.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소리 같았어요. 아내는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제 살기 바쁜 나이가 됐죠.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시집가서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명절이나 되어야 가능하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는데 그게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던지요. 예전에는 노을이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아내와 함께 창가에 앉아서 해 지는 거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혼자 보는 노을은 그냥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일 뿐이었어요.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돈을 벌었죠. 집도 샀고 자식들 대학도 보냈거든요.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들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모래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손에 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흘러내려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뭐가 중요한가요? 함께 쓸 사람이 없는데 넓은 집이 뭐가 대수인가요? 채워줄 웃음소리가 없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천장에 작은 얼룩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곱씹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 잘못된 게 맞긴 한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젊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30대 초반, 한창 승진 경쟁이 치열하던 시절이었죠.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서 누가 먼저 과장이 되나, 누가 먼저 부장이 되나,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바다 좀 다녀오면 어떨까? 아이들이 바다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다음에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가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승진 심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뭔가가 있었죠. 나중에 입버릇처럼 그 말을 달고 살았어요. 아내가 손을 잡고 싶다는 눈빛을 보낼 때도 아이들이 아빠랑 놀고 싶다고 보챌 때도요. 지금 바빠. 나중에 하자. 아빠 피곤해. 다음에 놀아줄게. 그 말들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했거든요. 아내가 꼭 오라고 했는데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끝나니까 이미 운동회가 끝났더라고요. 아들이 2등을 했대요.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안 와서 슬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 말을 전해줄 때 가슴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쩔 수 없었다고, 회사 일이 바빴다고 변명했죠. 딸이 고등학교 때 첫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아내가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딸하고 얘기 좀 해봐요. 아빠가 얘기하면 더 들을 것 같아. 그때도 나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 나중에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결국 딸하고 그 대화는 못했죠. 그 나중에가 쌓이고 쌓여서 산더미가 됐는데 정작 나중에가 되니까 함께할 사람이 곁에 없더라고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이제 자기 가정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시간을 내지 않았듯이 그들도 나에게 시간을 내기 어려운 거죠.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후회가 밀려왔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5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우는 게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후회를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아내를 다시 살릴 수도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봤자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 말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죠.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움직여야 했거든요. 출근 준비하고 지하철 타고 회사 가서 일하고 그 루틴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허공에 붕 뜬 느낌이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대충 뭔가를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데워 먹거나 귀찮으면 라면 끓여 먹거나 아내가 있을 때는 식사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인 줄 몰랐어요. 이제 혼자 밥 먹으니까 그냥 배만 채우는 느낌이에요. 오후에는 TV를 틀어놓고 시간을 보냈어요.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소리가 나니까 켜놓는 거였죠. 집이 너무 조용하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TV 소리라도 나면 누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채널을 돌려도 딱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 나오는 예능은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고 뉴스는 우울한 얘기만 나오고 저녁이 되면 또 그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어요. 해가 지면 거실이 어두워지잖아요. 불을 켜도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게 하루였어요. 회사에 다닐 때는 몰랐거든요. 바쁘다는 게 얼마나 편한 핑계인지요. 일이 있으니까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사람들 만나고 피곤하긴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질 틈이 없었죠. 주말에도 골프 가거나 동료들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남아도니까 피하고 싶었던 질문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남편이었나? 좋은 아버지였나?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뭐였나?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찾아왔어요. 대답을 하고 싶어도 대답할 수가 없었죠. 아니, 대답을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건지도 몰라요.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기로 했죠.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한 번도 손대지 않았거든요. 손대면 아내가 정말 없다는 게 실감 날 것 같아서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더 미루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용기를 냈어요. 옷장을 열었더니 아내의 옷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연보라색 카디건, 명절 때 입던 한복, 평소에 즐겨 입던 편한 옷들, 옷에서 아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아내가 쓰던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옷장 한쪽 구석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아내의 물건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편지 몇 장,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책 한 권. 편지는 내가 쓴 거였어요. 연애할 때 썼던 편지죠. 그때는 편지도 쓰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내용도 유치한데 아내가 그걸 간직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진은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 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행복했던 건지 그냥 카메라 앞이라 웃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표지가 많이 바랬더라고요. 고백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철학책 같은 건 평생 손에 쥐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실용적인 책만 읽었거든요. 자기계발서, 경제서적, 그런 것들이요. 철학이나 문학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책을 펼쳐보니 군데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아내의 필체였죠. 연필로 밑줄을 긋고 옆에 빼곡하게 메모도 적어놨더라고요. 아내의 글씨를 오랜만에 보니까 또 울컥하더라고요. 둥글둥글한 글씨체, 그 글씨로 뭐라고 적어놨을까 궁금해졌어요. 아내가 왜 이 책을 읽었을까? 언제 읽었을까? 혼자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더 들여다봤어요. 책의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6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철학자라고 하더라고요. 4세기 로마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이 참 파란만장했거든요. 젊은 시절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고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무시했죠.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이 아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셨대요.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죠. 똑똑한 머리를 가졌지만 그걸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쾌락을 쫓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인생을 낭비한 청년이었던 셈이에요. 좋은 대학 나왔는데 맨날 놀기만 하고 부모님 속 썩이는 그런 청년이요. 주변에서 걱정해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눈을 떴어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밖에서 찾아 헤맸는데 정작 찾던 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아내가 밑줄을 그어둔 바로 그 문장이었죠. 너무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나한테 직접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16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까? 소름이 돋았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책을 든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왜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내도 기다렸던 거예요. 남편이 언젠가 눈을 뜨길, 바깥만 보지 말고 곁을 봐주길. 그런데 나는 끝까지 몰랐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책을 더 읽어나갔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바깥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맸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다고요. 돈, 명예, 쾌락,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진짜 아름다움은 자기 안에, 자기 곁에 있었던 거예요. 다만 너무 바빠서, 너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 대목에서 책을 덮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똑같았으니까요. 아내가 곁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나? 승진, 돈,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만 쫓아다녔잖아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동료들보다 앞서가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정작 내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던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아내가 아플 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도 회사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아내 혼자 병원 다니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은데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내니까 이해해주겠지. 내가 바쁜 거 아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왜 이 책에 밑줄을 그었는지 알 것 같았죠. 어쩌면 아내도 외로웠을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봐주길 기다리면서 이 책을 읽으며 위안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읽으면서 언젠가 남편도 깨닫겠지 하고 희망을 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언젠가 남편이 이 문장을 발견하길 바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바로 편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괴로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깨닫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는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아내는 곁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만 쌓여 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아들한테 먼저 걸었죠. 신호가 가다가 받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 목소리가 조금 피곤하게 들렸어요. 아, 그냥 전화했어. 별일 아니고.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끊었어요. 나중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평생 했던 말을 이제 아들한테 듣는구나 싶었죠.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아들도 바쁜 거고 자기 일이 있는 거고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당연함이 가슴을 후볐어요.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딸은 받자마자 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지금 애가 열이 나서 병원인데 무슨 일이야? 급한 거야. 아니, 급한 건 아니고. 그랬더니 딸이 말했죠.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 아빠.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끊었어요. 그 말들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내가 그들 나이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해가 되죠. 다만 그 당연함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을 뿐이에요. 옛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볼까도 생각했죠. 같이 일했던 사람들, 술 마시며 회포 풀던 사람들. 그런데 막상 전화기를 들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외롭다고,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렵던지요.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외롭다는 말 못하고, 힘들다는 말 못하고, 그냥 괜찮은 척하면서 사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65세에 와서 갑자기 달라질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다가 결국 포기했죠. 건강검진 결과지가 날아왔어요. 매년 받던 검진이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혈압이 높다고 하더군요. 약을 먹어야 할 수준이래요. 당 수치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고요.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식단 관리하시고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스트레스도 줄이시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요? 그 말이 웃겼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스트레스가 있다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했죠.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었거든요.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와도 다음날 멀쩡하게 출근했어요. 술 마셔도 다음날 숙취 없이 일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장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깨달았기 때문에 더 괴로웠달까요. 모르고 살 때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 됐는데 알고 나니까 그 무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30대에 깨달았잖아요. 그 후로 수십 년을 더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했고요. 나는 65세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냥 후회하다가 죽는 게 내 운명인가 싶었죠. 매일 그 생각만 하면서 지냈어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잠들기 전에도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뭘 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였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손녀가 서 있는 거예요. 중학생인 손녀 민지가 혼자 찾아온 거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명절 아니면 안 오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민지야, 웬일이야? 엄마랑 같이 온 거야? 아니요, 할아버지. 저 혼자 왔어요. 그러면서 손녀가 활짝 웃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숙제 때문에 왔어요. 손녀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숙제라니, 무슨 숙제인데. 학교에서 가족 역사 조사를 하는데요. 할아버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해서 직접 찾아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손녀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몰라요.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느낌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내 젊은 시절 이야기라니. 뭘 말해줘야 하나 싶었죠. 젊은 시절이라고 해봤자 회사 다니고 일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는 걸 보니까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앉아라. 뭐 좀 먹을래? 손녀를 소파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줬어요. 손녀가 가방에서 공책이랑 펜을 꺼내더라고요. 준비도 철저하게 해왔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그래, 뭐가 궁금한데. 할아버지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알고 싶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게 언제였더라? 한참 생각했어요. 30년도 더 된 일이니까요. 24살 때였어.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거든. 그때 취직하기가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어. 그래도 경쟁은 있었지. 면접을 여러 군데 봤는데 다행히 붙었어. 합격 통보 받던 날 집에 뛰어들어가서 어머니한테 말했던 게 기억나. 엄마, 나 취직했어. 어머니가 울면서 기뻐하셨지. 손녀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또 했죠. 할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대답해 줬어요. 할머니는 회사 다닐 때 만났어. 같은 회사였거든. 할머니가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식당에서 처음 봤어. 그때 할머니가 참 예뻤어. 눈이 맑았거든.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하나. 용기 내서 말을 걸었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나 싶어. 손녀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 걸었어요. 그럼요. 할머니는 내성적이셨거든. 내가 안 다가갔으면 못 만났을지도 몰라. 연애는 어떻게 했어요? 퇴근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랬지. 주말에 영화도 보고. 그때는 시간이 있었어. 아니, 시간을 만들었지. 할머니 만나는 게 좋았으니까.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그때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연애할 때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왜 아내를 뒷전으로 밀었을까? 그 생각에 잠깐 말이 끊겼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손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계속하자. 아빠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도 해줄까? 네, 듣고 싶어요. 아빠가 태어난 건 결혼하고 2년 후였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서 뛰어나갔지. 그때 회의 중이었는데 그냥 나왔어. 병원에 가니까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 처음 아들 얼굴을 봤을 때 눈물이 났어.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아이라니. 책임감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복잡했지. 손녀가 또 물었어요. 아빠 어렸을 때 많이 놀아줬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후회하는 마음이 전달될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못 놀아줬어. 회사 일이 바빴거든. 아빠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한창 승진하려고 노력하던 때였어. 아침에 출근하면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지. 아빠가 같이 놀자고 해도 피곤하다고 다음에 하자고 했어. 그게 후회가 돼. 손녀가 잠깐 멈추더니 물었어요. 할아버지, 후회해요? 응, 많이 후회해.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시간은 다시 안 돌아오거든.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민지, 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지금 잘해.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손녀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손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할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어린 손녀가 나를 위로해 주다니. 이상하면서도 고맙더라고요. 그래, 민지 말이 맞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고마워.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줘서. 손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딸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바빠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손녀한테 이야기해주면서 나도 다시 떠올리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손녀가 물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참 생각했어요. 승진했을 때인가? 집을 샀을 때인가? 아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마도 온 가족이 다 같이 밥 먹던 때인 것 같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녁에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었거든. 할머니가 반찬 만들어 주시고 아이들이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몰랐지. 손녀가 조용히 받아 적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죠. 손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바로 그 말이요. 너무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요. 그 순간 뭔가 스쳤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제 이 말을 했을까? 30대 중반이었잖아요. 그 사람 기준에서도 늦은 거였어요.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깨달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진짜 시작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손녀가 내 앞에 앉아 있다는 것, 손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손녀가 질문을 하는데 잠시 멍해졌죠. 할아버지, 왜 그래요? 손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고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민지야, 할아버지가 책 한 권 보여줄까? 할머니가 읽던 책인데. 네, 보여주세요. 방에 가서 그 책을 가져왔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표지가 낡았지만 안에 흔적이 남아있는 소중한 책이죠. 이거 무슨 책이에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쓴 책이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지. 젊을 때 잘못 살다가 나중에야 중요한 걸 깨달았대. 그 사람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 손녀가 책을 넘겨보더라고요. 밑줄 친 부분을 발견하고는 읽어봤어요. 너무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요. 할머니가 밑줄 친 거예요. 응, 할머니가 이 문장을 좋아하셨나 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손녀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소중한 건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바빠서 못 본다는 뜻인 것 같아. 밖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작 행복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지. 할아버지도 그랬거든. 할머니가 곁에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이제 와서 후회해. 손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안 늦게 찾을래요. 그 말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 민지야. 너는 늦지 않게 찾아라. 할아버지처럼 65세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 친구들, 엄마, 아빠, 동생, 그 사람들이 내 아름다움이야.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저 기억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린 손녀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기억하겠다고 하다니. 손녀가 돌아간 후에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뭘까? 그는 신을 말한 거였지만 내게는 다르게 다가왔죠. 내 곁에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것들, 아내의 미소, 자식들의 성장, 손녀의 맑은 눈동자, 그런 것들이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지금이 시작인지도 몰라요. 아우구스티누스도 30대 중반에 깨달았잖아요. 그 전까지의 삶은 방황이었고 진짜 삶은 그 후에 시작된 거예요.
나도 65세에 깨달았다면 어쩌면 진짜 내 삶은 지금부터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후회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내가 곁에 있을 때 더 잘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그건 여전히 아프죠.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뭔가 다른 게 싹 트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왜 그 책에 밑줄을 그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내도 기다렸던 거예요. 남편이 언젠가 눈을 뜨길, 바깥만 보지 말고 곁을 봐주길. 그리고 아내는 그 책을 남겨뒀죠. 언젠가 내가 발견하길 바라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후회만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죠. 아내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죽고 난 뒤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줬다는 것,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도 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밖에 있지 않다고. 우리가 바깥에서 찾아 헤매는 동안 정작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다고요. 다만 우리 눈이 너무 멀어서 보지 못할 뿐이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평생 바깥만 봤거든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그런 것들을 쫓아다녔죠. 그러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떠올렸어요. 그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30대 중반까지 방탕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죠. 늦게나마 깨달은 것에 감사하면서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기로 했어요. 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잖아요. 아직 손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아직 아들, 딸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늦었다고 포기하기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죠.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죠. 신호가 가다가 아들이 받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평소 같으면 여기서 그냥 전화했어 하고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번 주말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먼저 밥 먹자고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항상 아들이 먼저 연락했고 나는 바쁘다고 거절하거나 시간 되면 만나자고 애매하게 대답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깐 멈칫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먼저 밥 먹자고 한 적이 언제였나 싶었겠죠. 의아했을 수도 있고 무슨 일 있나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좋아요. 이번 주말이요. 시간 맞출게요. 그 짧은 대답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들이 거절하지 않고 바로 좋다고 했다는 거, 시간을 맞추겠다고 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내가 평생 거절하고 미뤘던 것들을 아들은 바로 받아줬거든요. 주말에 아들과 만났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만나는 거였죠. 식당에 마주 앉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평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회사 어떠냐? 건강은 괜찮으냐? 그런 뻔한 안부만 오가고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을 거예요. 어색한 게 불편하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어땠는지 얘기해 줄까? 민지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아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저한테요. 그래, 듣고 싶으면 내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 엄마를 만났을 때 이야기, 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말하다 보니까 목이 메어오더라고요. 특히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책임감을 느꼈는지 말해줬어요. 아들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젓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어렸을 때랑 똑같았어요. 아빠 이야기 듣고 싶어 하던 그 눈빛. 그때는 바쁘다고 외면했는데 이제야 마주보게 됐죠.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도 요즘 비슷한 생각을 해요.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하고 많이 못 놀아주거든요. 주말에도 일할 때가 있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고 아이들이 아빠랑 놀자고 하면 나중에 하자고 할 때가 많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내가 그랬듯이 아들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구나 싶었죠.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나도 이제야 알았는데 아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후회하지 않게 지금 잘해라. 아버지는 그걸 못해서 후회한다. 내 엄마한테도 너희한테도 시간이 있을 때 함께 있어줬어야 했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가 정작 나중에가 되니까 다 놓쳐버렸어.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지만 너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잘해라.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식당에서 우는 게 창피하긴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평생 아버지 역할 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아버지로서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죠. 아들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평생 그런 적 없었거든요. 남자들끼리 손잡는 거 어색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 말에 또 울컥했죠. 아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다니 내가 뭘 해줬다고 이렇게 좋은 아들이 됐을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였어요. 밥 한 끼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배를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밥 한 끼에 이렇게 많은 게 담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며칠 후에는 아내 산소에 갔어요. 평소에도 가끔 갔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오곤 했거든요. 묘 앞에 서서 잠깐 묵념하고 혼자 왔다 갔다는 것만 확인시켜주는 정도였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날은 달랐어요. 산소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죠. 잔디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꽃도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소리 내서요. 여보, 나야. 오늘 좀 일찍 왔어. 할 말이 있어서 당신이 남겨둔 책 읽어봤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이야기. 당신이 왜 그 책을 읽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지. 당신 곁에 있으면서 당신을 안 봤던 내가 언젠가는 알아듣길 바랐던 거지.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났죠. 아내가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말했어요. 너무 늦게야 알아서 미안해. 당신이 살아있을 때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손잡고 싶을 때 잡아줬어야 했는데,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들어줬어야 했는데, 나는 항상 나중에 하겠다고 했지. 그 나중에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목이 메어서 잠깐 말을 멈췄어요. 산소 주변이 고요했어요. 새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당신 덕분이야. 그 책 안 남겨뒀으면 나 평생 몰랐을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달라지려고 해. 아들하고도 밥 먹었어. 민지도 찾아왔더라고. 손녀가 나보고 이야기 들려달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 많이 해줬어. 당신 이야기도 했어. 그날 산소에서 오래 이야기했어요. 지난 이야기들, 미안했던 이야기들, 그리워하는 이야기들. 말하다 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이런 말을 못했을까? 살아있을 때 했어야 하는 말들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산소를 떠나면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또 올게. 자주 올게. 할 말 많으니까 당신 기다려. 동네에 경로당이 있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로당이라고 하면 왠지 늙은이들이나 가는 곳 같고 내가 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젊다고. 그런데 갈 나이 아니라고.
그런데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TV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죠. 문을 여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가는 곳이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안에 들어가니까 나보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둑 두시는 분들, TV 보시는 분들,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 다들 나를 쳐다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요. 어색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구석에 앉아 있었죠. 아무도 말을 안 걸어오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 말을 걸어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어르신이 말을 걸어오시더군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어디 사세요? 근처에 살아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5년 됐대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적응됐다고. 경로당 나오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그나마 견딜만 하다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후회하는 것도 비슷하고 외로운 것도 비슷하고요. 그 어르신은 아내한테 여행 가자는 말을 못 들어줬대요. 은퇴하면 세계여행 가자고 약속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아내가 아프셨대요. 여행은커녕 병원만 다니다가 떠나셨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사는구나.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먼저 깨달으신 게 있었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낫다는 것.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경로당에 나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신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있으면 자꾸 후회만 하게 되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마음을 달래신대요. 그날 이후로 경로당에 자주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다들 살아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공감도 하고 가끔은 봉사활동도 했죠. 경로당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는 거죠. 별거 아닌 일인데 그게 생각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도시락 배달을 가면 어르신들이 반가워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안 오고 또래들이 가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도 통하고 공감대도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밥 드시다 말고 울기도 하세요. 누가 찾아오니까 고맙다고요. 혼자 살면서 누가 찾아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나도 알잖아요. 손녀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기억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세상에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그 외로움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구나.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는 거, 이야기 들어주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죠.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것, 곁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런 소소한 것들이 늦게야 발견한 아름다움이었던 거예요. 손녀 민지가 그 숙제를 완성하고 다시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다고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재미있었대요. 친구들도 좋아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싶었죠. 민지야, 고마워. 할아버지 이야기 잘 정리해줘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좋은 이야기 들어서 좋았어요. 할아버지, 또 이야기해 주실 거죠? 그럼 또 이야기해 줄게. 언제든 와. 그 후로 손녀가 종종 찾아와요. 숙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놀러 오는 거죠.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대요.
친구들한테는 못하는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나이인 중학생이 할아버지 집에 와서 이야기 나누는 게 재미있다니요. 내가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냥 옛날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해주는 건데 그게 손녀한테는 신기한 거래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보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더 생생하대요. 손녀한테 아내의 책도 보여줬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할머니가 읽던 책이라고 설명해줬죠. 이 책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꿨다고,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손녀가 책을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 책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읽고 싶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아내의 유품이니까 주기 싫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손녀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그걸 바랐을 거예요. 그래, 민지 가져가. 대신 잘 읽어야 해. 할머니가 밑줄 그어둔 부분 있잖아. 그거 잘 읽어봐. 네, 할아버지, 감사해요.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손녀한테 책을 건네면서 말해줬어요. 민지야, 이 아름다움을 너는 더 일찍 발견해라. 할아버지처럼 65세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엄마, 아빠, 그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 바빠도 시간 내서 만나고 마음 전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안 돼. 손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기억할게요. 저는 안 늦을 거예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창가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퇴직하고 처음 집에 왔을 때도 이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때는 노을이 쓸쓸해 보였어요. 텅 빈 마음을 노을빛이 더 비추는 것 같았죠.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 인생도 끝나간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같은 노을인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쓸쓸한 게 아니라 따뜻한 거예요. 하루가 저물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죠. 나도 인생의 저녁 무렵에 와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까요. 해가 지면 별이 뜨고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오잖아요. 창밖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알아차린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었구나.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겠죠. 30대 중반에 깨달았을 때 내가 왜 이제야 알았나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65세에 깨달은 게 늦은 건 맞죠. 하지만 65세에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적어도 나는 알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알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물론 후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아내 생각이 나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손 한 번 더 잡아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프죠. 새벽에 혼자 깨서 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이제는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잘 살게 해주는 힘이 됐어요. 후회가 있으니까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아들한테 먼저 전화하고 손녀 이야기 들어주고 경로당 어르신들 챙기고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달라진 삶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긴 책 덕분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덕분이고요. 1600년 전 사람의 고백이 지금 내게 위로가 된다는 게 신기하죠. 그 사람도 후회했고 그 사람도 늦었다고 탄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남은 삶을 다르게 살았어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늦게 발견한 아름다움을 살고 싶어요. 아들한테 전화하는 거, 손녀와 이야기 나누는 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만나는 것,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아내 산소에 가면 가끔 보고 해요. 여보, 나 요즘 좀 달라졌어. 아들이랑 밥도 먹고 손녀도 자주 보고 경로당에도 다니고 봉사도 해. 당신이 원했던 모습에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아. 늦어서 미안해. 그런데 당신 덕분에 이제라도 알았어. 바람이 불 때마다 아내가 대답해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 알았으면 됐어. 남은 시간 잘 살아. 나도 여기서 응원할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것처럼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후회가 많은 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와서 뭘 어쩌나 싶으신 분,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한 오늘이 사실 가장 빠른 날이에요. 내일 깨닫는 것보다 오늘 깨닫는 게 빠르잖아요. 10년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후회하는 게 빠르고요. 깨달은 이 순간이 바로 시작이에요. 65세든 70세든 80세든 깨달은 그날이 새로운 출발선이에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묻는 거, 배우자의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은 그런 거예요.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거죠. 너무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 문장이 후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늦게나마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늦었지만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은 뭔가요? 바빠서 나중에 하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미뤄둔 것들, 그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건 아주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매일 마주치는 사람 속에, 매일 지나치는 순간 속에,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데 우리가 바빠서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창밖으로 지는 해를 한번 바라보세요. 쓸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리 보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해가 져야 별이 뜨고 밤이 와야 새 아침이 오니까요. 인생의 저녁이 와도 끝이 아니에요. 그 저녁에 깨달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새 아침의 시작이에요. 65세에 깨달은 저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후회는 하되 거기서 멈추지는 마세요. 너무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요.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밤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안부만 물어도 좋고 사랑한다 말해도 좋아요. 밥 한 번 먹자고 해도 좋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해도 좋아요. 그 작은 행동이 늦게 발견한 아름다움을 사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